과학적 사실을 생각하고 과학 공부 같은 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접근법을 쓸 건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과학이란 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어원을 보면 과학이라는 어원은 사이언티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뜻은 라틴어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의 동사형을 보면 사이어라고 해서 이거는 알다는 뜻도 있지만 분리하고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일본에서 근대화를 하면서 서양에서 온 개념들을 번역을 하면서 한자 문화권에 맞게 뭔가 용어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일본에서 니시야마네라는 사람이 1874년에 잡지에 지설이라는 그 코너를 이제 시리즈로 실으면서 과학이란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이란 말은 무슨 분과, 그러니까 학문을 나눌 때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이렇게 할 때 인문분과, 자연분과, 사회분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 과학이란 말은 원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 과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안 됐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던 탄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허무하잖아요, 과학이란 말. 근데 이제 과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자. 근데 과학이란 말은, 이 과학의 과는 나눔, 분리, 분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과학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상으로는 그냥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겼다, 이거 있고, 나는 과자에 좀 중점을 둬서 분리 분석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뭐 그건 어원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나를 생각해 보면 과학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사람들이 분석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옛날에 실학에서 했던 말은 경물치지죠. 실학에서 처음 쓴 말은 아니고요. 옛날에 고전에 있던 말이죠. 경물치지, 사물을 규명함으로써 알매에 이른다, 그런 뜻이죠. 실질적인 말하고 같은 거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꽤 논리적이다. 근데 이제 귀납적이기도 하고, 귀납적 사고를 하기도 하고, 연역적 사고를 한다.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전 개인적으로 과학은 귀납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역적 사고는 다분히 수학적이죠. 근데 수학적은 실제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공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개를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맞다고 믿는 거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연역은 확장의 느낌이 강하고, 과학은 사물을 보고, 실제적인 사물을 보고 분석적으로 해서 이런 거 같구나 라고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느낌이 강하죠. 과학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이 있고, 의미는 분석적인 경우, 논리적인 것, 이런 게 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진리는 뭐냐, 뭐가 참이냐 하는 거죠. 과학에서는 명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를 세우고 그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진리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명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설입니다. 이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관찰을 해보니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맞다, 이게 증명 못합니다. 증명 못하고, 과학 철학에서는 과학적 진리는 어떤 명제가 반대된, 그게 아니다, 거짓이라는
증거, 반증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과학적 진리는 반증 가능성만 존재하고 증명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었죠. 스완, 백조는 희다, 이런 명제가 있었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사는 백조는 다 힙니다. 근데 호주에 사는 고니, 백조라 그러니까 꼭 흰색 같죠. 우리말은 그 말을 그렇게 쓰는데 우리 순수 우리말은 고니입니다. 고니. 고니니까 흑고니가 있어요. 흰고니도 있고. 근데 흑고니는 호주에만 살았다고, 호주에는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주에 탐험을 하다 보니까 1697년에 흑고니가 나왔어요. 블랙스완이 나온 거죠. 고니는 희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흰고니밖에 못 봤기 때문에 고니가 희다는 참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웬걸? 흑고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아닌 거죠. 이게 과학적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랙스완이란 말이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측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큰 사건이다. 그래서 블랙스완이란 말을 뭐 금융계나 이런 데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블랙스완 관련해서 뭐 영화도 있고 블랙스완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도 있고, 이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흑고니가 발견되기 전까지 백조는 희다라는 건 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진리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게 이제 아닌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현재까지는 참으로 믿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게 과학적 진리고 과학적 지식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 이 예를 많이 드는데 논어 2인편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도가 제대로 안 행해진다. 그래서 세상에 도가 잘 행해지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옳다가 아니고 괜찮다. 그만큼 도가 두루 행해지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담긴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도를 아침에 듣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라는 걸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는 저는 진리로 봤습니다. 진리는 모른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르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무엇일까? 사서상경 중에 하나는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다니는 학교 대학 말고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책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국은 제후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주나라 때는 천하를 다스린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었죠. 지역을 다스리는. 우리 요즘은 이거 제후국은 왕이라 그러고 천하를 다스린 천자는 황제라 그러잖아요. 황제란 말은 뭐 진나라, 주나라 이후에 한참 뒤에 진나라 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평천하를 하려면 치국을 해야 되고, 치국을 하려면 제가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집을 잘 다스리려면 몸을 잘 갖고 와야 되고, 수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을 하려면 몸을 잘 다스리려면, 잘 수양을 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정심을 해야 되고, 정심을 하려면 정성을 다해야 된다. 성의를 해야 되겠죠. 성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 되겠다. 치지라고 했죠. 근데 치지는 제 경물이다. 사물을 규명함에 있다.
이게 이제 대학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고자 한 이야기는 사물을 구명하고 알매 이르러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정치학자들은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치국과 평천하는 정치의 영역이고 재가와 수시는 경제의 영역이다.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를 어느 정도 구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정치론 이야기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면 경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냐. 사물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진리에 가까워가는 것. 그리고 그게 천하를 다스리는 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이야기할 때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패러다임은 옛날부터 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정의할 때 특정 시대나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라틴어인가에서는 뭐 예시, 사례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관점으로 봐서 그 관점을 세계관을 사례로 본다면 패러다임을 말할 수 있겠죠. 토마스 쿤은 1962년에 나온 이 저작에서 그 과학적인 혁명의 구조 뭐 이런 거죠.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세상 과학의 발전을 패러다임 시프트, 혁명적인 변화다, 혁명적인 발전이라는 구조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했으면 나중엔 B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그래서 B라는 세계관이 나왔을 때는 A라는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럴듯하기도 한데 또 다른 세계관도 있습니다. 과학적 진리를 바라보는 거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의해서 계속 변해간다. 혁명적으로 변해간다. 레볼루셔너리 시프트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관점은 처음에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는데 하나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 이해했던 거하고 두 번째 관찰을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진리다. 그럼 이걸 처음 걸 다 끄덕 고치는 게 아니고 이전의 거하고 이를 이해했던 세계관하고 두 번째 걸 이해하는 세계관을 합쳐서 전체적인 비거 셋, 큰 세계관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성과를 포용해가면서 이전의 세계관을 포용해가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좀 한계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개념이 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설을 세웠는데 증명 못하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과학적 진리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중에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보어의 가설에서 양자의 주파수의 정수배가 뭐 전자 궤도의 길이 원주와 같다. 뭐 이런 가설이 있죠. 뭐 보어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는 0하고 1에 확률적으로 0하고 1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얽힘이라고 그러죠. 양자적 얽힘. 근데 양자적 얽힘에서는 광속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을 만들었잖아요. 상대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상대론의 기본 가정이 뭐냐면 세상에 광속보다 빠른 건 없고 광속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광속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더라도 A가 B를 봤을 때는 B가 A를 봤을 때 상대방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고전적 세계관에서는 플러스 광속이고 마이너스 광속이면 서로를 봤을 때 두 배의 광속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광속으로밖에 안 보인다. 맥시멈 속도가 광속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근데 양자에서 양자 얽힘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나 그다음에 뭐 중력장이나 이렇게 필드의 개념은 광속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양자 얽힘은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양자 얽힘은 그냥 존재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아갔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양자역학을 현재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양자역학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점진적인 발전론에서 이런 아주 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하죠. 다만 우리가 양자역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양자역학의 컨셉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 수식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양자역학을 배울 때는 맨 마지막 섹션은 correspondence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주 미시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시스템,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고전역학적 해석이 양자역학하고 부합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돼야 양자역학이 제대로 유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더라도 이전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 새롭게 고전역학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양자역학 세계관에서 고전역학의 세계관을 맞춰본다는 거죠. correspondence, 조화나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더라도 고전역학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우리가 따로 배웁니다. 요즘도. 그 이유는 그게 성립한다는 것을 양자역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양자역학 같이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관계식이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전의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혁명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점진적인 변화라는 과학 지식의 발전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이 과학적 어프로치에서 사이언티픽 어프로치라고 이게 타이틀을 잡았었는데 체계적 접근 이해 방법으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위해서는 경물치지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죠. 가설, 관찰, 기납적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내게 되고 반증이 없다면 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주류 이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류 이론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크게 주류에 어긋나지만 않고 내가 나름대로의 다른 체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각자가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이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론이다. 다만 그게 기본은 경물치지나 논리, 사물에 의한 나름의 가설과 관찰, 기납적인 사고는 있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른 체계의 논리를 가져도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공부해 가면서 과학적 지식을 확장, 포용, 발전시켜야 되고요.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다. 내 체계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면 오류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틀렸다고 보지도 않고요. 무조건 맞다고도 보지 않고 새로운 사실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수용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확장 발전시켜 나가면 과학적 지식의 체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책에서 보는 방식이 아니고 이 채널에서는 나름의 방식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하는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게 꼭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A라고 배웠는데 왜 B라고 설명할까? 그게 아니고 A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B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C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내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를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습득 발전 그리고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개인적인 방법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되게 어떤 방법론이든 심플한 게 좋은데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